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식민지기 경성부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성부는 광복 이후 서울시로 그리고 1946년 서울특별자유시로 개칭되는 과정을 거쳐 1949년 지금의 서울특별시 이름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서울의 영역도 확장되고 개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차례의 행정구역 변경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이념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거치면서 한국전쟁도 겪고 전쟁 후 재건 사업에 힘쓰면서 1960년대에 들어섭니다.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 작품들이 상당한데 주로 이 시기 소설에서는 서울로 상경하고 싶어 하는 지방 사람들을 다루며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의 서울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서울의 인구는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주택 보급률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 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1960년대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김연옥입니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서울시장을 지낸 그는 불과 4년 동안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서울의 많은 것들을 개발하였습니다. 김연옥은 군인 출신으로 특히 수송 관련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송의 관점에서 볼 때 1960년대 서울은 굉장히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서울은 인구는 많은데 대중교통은 전차와 버스뿐이고 전차는 느리고 버스는 그 수가 적고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도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람들의 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심부에서 외곽으로 인구 밀도가 퍼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연옥은 1966년에 새 서울 백지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서울 도시계획은 건설비나 보상비 등 지출해야 할 비용이 많으니 차라리 비어있는 땅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낫다며 백지 위에 도로를 건설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김연옥 시장이 도시개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추되는 대목입니다.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들을 생략할 수 있게 무조건 자동차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빠른 속도의 도시를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빠른 이동을 위해 김연옥 시장은 도로 건설에 있어서 고가도로를 만들고 육교를 만들어서 신호의 끊김을 줄이고 지하도 파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듭니다. 1967년에 발표한 시정종합보고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예상하여 가운데 원을 이루고 있는 도심부로부터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도로와 외곽 순환로를 계획한 1981년 서울의 도로망 계획안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아파트 건설입니다. 주택난이 심한 해결책으로 빠르게 아파트를 건설하려 했는데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채 건성으로 지어진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김연옥은 그 책임으로 서울시장에서 사임합니다. 김연옥은 서울시장에 있으면서 도로 건설과 아파트 건설 외에도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을 토대로 이후 여러 가지 후속 개발 사업이 이어져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은 현대 서울의 모습을 갖추는 가장 밑바탕이 된 사례입니다. 개발 전 한강은 뚝을 제대로 쌓아놓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을 특정한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민지기에 철기를 놓기 위해 용산, 마포, 노량진, 영등포 쪽에 뚝을 쌓긴 했지만 한강 연안의 극히 일부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일정하게 한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한강의 범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을 따라 제방을 쌓고 그 위를 도로로 만들려 계획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 중 하나가 윤중로로 불리는 윤중제입니다. 제방을 쌓아서 강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제방가지를 흙으로 메우면서 새로운 땅이 생기니 그 위에 도로를 놓은 것입니다. 이를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합니다. 공유수면 매립 방법으로 한강변에 새로운 택지를 조성해 아파트 단지도 지었습니다. 이때 세워진 아파트 중 하나가 동부 이촌동의 한강 맨션 아파트입니다. 이는 강남 개발에도 영향을 주어 강남 지역 아파트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서울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강남 개발입니다. 개발 이전의 강남은 원래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강남이라 하면 한강의 남쪽에 위치한 영등포와 노량진 일대를 가리킬 정도로 지금 인식하는 강남 지역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1963년 서울의 행정구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강남 일대가 서울로 편입되었습니다. 강남 개발의 시작은 1960년대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에 근거합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주택이 부족한 과밀 상태의 강북 지역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고자 했습니다. 1963년에 서울 권역을 크게 확대하였으니 비어있는 지역에 분산책을 마련하려 했고 그곳이 바로 강남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경계 태세도 신경 써야 하므로 북한에서 남하하였을 때 강북의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 강남으로 이동해 있는 것이 빠른 후퇴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어있는 땅을 개발함으로써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개발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국가 입장에서는 건설 경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 강남 개발을 개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강남 개발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행된 것은 제3 한강교 건설이었습니다. 지금의 한남대교입니다. 당시에는 한강대교와 양화대교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것을 계획했을 때만 하더라도 강남을 개발할 목적보다는 군사적인 목적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대비해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한강 다리를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후 건설되는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많은 교통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한강다리가 되었습니다. 제3 한강교를 계기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축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으니 강남 일대로의 개발 가능성을 높여 강남의 땅값이 폭등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3 한강교와 더불어 강남 개발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입니다.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 유세를 하던 중에 갑자기 고속도로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을 바탕으로 물자 이동과 수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던 때였고 빠르고 원활한 물자 공급을 위해 고속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 또한 이러한 도로 건설에 주력하고 있던 인물이었기에 박정희 대통령 당선 이후 곧바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도로를 놓으려면 도로 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당시 강남 일대를 대상으로 한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고속도로 건설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서 토지 소유주에게 환지 방식, 즉 토지 소유주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만큼 추후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정비된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을 써서 공사 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대규모의 택지 정비와 함께 도로 건설까지 함께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1970년에 완공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이용해 하루 안에 왕복할 수 있는 일일 생활권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1973년 호남고속도로, 1975년 영동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고속도로를 확충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안에 고속터미널도 계획하였습니다. 본래 동대문에 있던 종합터미널을 강남으로 옮겨 기능을 분산하고 사람들이 강남 지역에 몰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터미널은 1976년 공사를 시작해 그 해부터 가건물에서 먼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강북에 있던 버스 회사들이 초기에는 강남으로 넘어오지 않아 강제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강남 터미널에서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각각의 고속버스 회사에 사업권을 허가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가능했었습니다. 초기에는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으로 넘어와 터미널을 이용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도로가 그리 잘 갖춰진 상태가 아니었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북과 강남과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1976년에 한강에 잠수교도 추가 설치하고 1978년에 남산 3호 터널을 개통해 최대한 강북에서 강남으로 집중도가 분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으로 가면 아파트 단지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강남 개발 촉진을 위해 시행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강변에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택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지었고 반포 주공아파트도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화면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강 옆으로 넓은 면적에 걸쳐 아파트촌이 형성됩니다. 이는 1970년 영동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영동이라는 명칭은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당시 더 친숙하고 익숙했던 영등포를 기준으로 지금의 강남 지역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 영동지구 안에 아파트를 지으려 했고 아파트 건설을 대규모로 하게 되면 건설 경기를 이용해 내수 경제도 살고 서울 안에 주택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모로 이점이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주거 유형은 단독주택에 거주하거나 새빵살이를 하는 시기였는데 새롭게 아파트 생활 문화가 생겨나면서 보일러와 도시가스 시설도 갖춘 새로운 주거 생활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강북 지역의 유명한 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면서
강북 주거민을 강남으로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이렇게 변한 강남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평당 몇백 원 수준에 불과하던 토지 가격이 몇천 원까지 상승하게 되었고, 이후 잠실 개발과 더불어 도심권, 영등포, 영동, 잠실 이렇게 서울의 4개 핵을 형성하면서 기존의 도심 기능을 분산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강남 지역 개발을 한창 하고 난 뒤 오히려 강남과 강북 간의 지역 불균형이 생겨버렸습니다. 강남에만 개발을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해가는 시대에 맞는 생활 기반 시설들을 갖춰나가야 하는데, 강북 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강남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1990년대 이후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점차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울도 그에 맞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안에서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있다는 것은 도시를 성장시키는 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서울 뉴타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뉴타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강조하며 넓은 광역 규모의 동일 생활 권역, 즉 행정구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상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넓은 범위의 영역을 새로 개발하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 도시계획 사업이라 정의됩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슈가 제기되며 사업 진행이 더뎌졌고, 이내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6-3강 뉴타운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서울의 역사라는 주제로 서울을 시기별로 나누어 조선시대, 식민지기,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서울을 살펴보며 어떠한 변화를 겪으며 현재 서울의 모습을 이루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번째 강의에서는 해화동이라는 주제로 해화동 일대의 변화에 대해 조선시대부터 살펴보며 역사적으로 어떠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